저는 63세까지 살면서 이런 끔찍한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친딸처럼 여겨온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거든요. 그것도 제 재산을 노리고 말이죠. 어머님, 오늘 날씨가 좋으니 드라이브 어떠세요? 그날 아침 며느리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안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요즘 들어 뭔가 서먹해진 것 같아 걱정했는데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저를 무덤으로 데려가는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이야. 산속 구불구불한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미영이의 얼굴이 차갑게 변하더니 핸들을 확 꺾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30m 아래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었죠. 3일 후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미영이는 제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깨어나셔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죽이려던 그 차가운 눈빛을 말이에요. 그때부터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며느리는 한 가지를 크게 착각했어요. 제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호락호락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요. 30년 동안 맨손으로 부동산 사업을 일궈온 박순자를 너무 우습게 본 거죠. 하지만 과연 제가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영이의 다음 계획에 당하고 말까요? 도대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며느리의 음모를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하고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63살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어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다행히 외아들 준호가 결혼해서 며느리 미영이와 함께 저희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서울 강남에 있는 40평 아파트인데 남편이 부동산 사업으로 모아둔 재산이 꽤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편이에요. 미영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제게 큰 소리 낸 적이 없어요. 아침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하며 안부를 묻죠. 준호 녀석은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미영이가 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 상대가 되어줬습니다. 어머님, 요즘 드라마 보세요? 어제 방송한 거 진짜 재미있던데요? 미영아, 너는 참 효부다. 우리 준호가 복이 많아서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그럴 때마다 미영이는 수줍게 웃으면서 어머님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답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때부터였나 봅니다. 뭔가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말이죠. 한 달 전쯤이었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미영이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응, 알았어. 그럼 그때까지만 기다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런 톤으로 말하는 미영이를 처음 봤거든요. 제가 살짝 다가가자 미영이가 급하게 전화를 끊고는 아, 어머님, 언제 나오셨어요? 하면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누구랑 통화했니? 아, 대학교 동창이요. 요즘 고민이 있나 봐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친구들 얘기를 자주 하던 미영이인데 그날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는데 미영이가 식탁에서 뭔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재빨리 서류를 숨기더라고요. 미영아, 뭘 보고 있었니?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쇼핑몰 전단지요. 하지만 제가 본 건 분명 보험회사 로고가 적힌 공식 서류 같았어요. 쇼핑몰 전단지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날 이후로 미영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고 챙겨주던 미영이가 요즘에는 혼자 나가시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하면서 묘하게 걱정하는 척을 했어요. 특히 제가 은행에 간다고 하면 유독 신경을 쓰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사기가 많다니까 조심하세요. 아니면 제가 같이 갈까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제 재산 관리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건 며칠 전 준호가 출장을 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미영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작성해 두셨어요? 유언장? 갑자기 그게 왜? 아니에요. 그냥 요즘 TV에서 상속 관련 분쟁 이야기를 많이 보니까요. 미리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평소 같으면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다 하고 웃어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미영이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마치 제 대답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직 그런 건 생각 안 해봤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건강하지 않니? 그러자 미영이가 잠깐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미영이의 이상한 행동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미영이가 제게 드라이브를 제안했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말이죠. 어머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오랜만에 드라이브 어떠세요? 미영이의 밝은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시선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분명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오랜만에 드라이브 어떠세요? 미영이의 제안에 저는 기뻤습니다. 요즘 들어 뭔가 서먹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니까요. 그래, 좋다. 어디로 갈까? 가평 쪽에 새로 생긴 펜션이 있다고 하던데 거기 구경이나 다녀올까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을 것 같아요. 준호는 주말에도 회사 일로 나가서 집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만 가게 된 거였죠. 아침 10시쯤 미영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미영이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뭔가 달라 보였어요. 미영아, 오늘 화장 예쁘게 했네. 감사해요. 오랜만에 어머님과 나들이 하는데 신경 써서 했어요. 그런데 백미러로 본 미영이의 표정은 웃고 있는 입과 달리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면서 미영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핸드폰 좀 꺼주시겠어요? 운전 중에 소리 나면 놀랄 수 있거든요. 알았다. 저는 순순히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달려서 가평 산골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점 길이 구불구불해지고 차들도 드물어졌어요. 미영아, 여기 정말 외진 곳이구나. 네, 그래서 더 조용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였어요. 미영이의 운전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말이죠. 평소에 조심스럽게 운전하던 미영이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산길인데도 말이에요. 미영아, 천천히 가자. 급할 것 없잖니. 네, 알겠어요. 하지만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더라고요. 운전 중인데도 말이죠. 미영아, 운전 중에 핸드폰 보면 위험해. 죄송해요. 급한 연락이 와서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간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쪽으로는 울창한 나무들이 늘어서 있고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보였어요. 미영아, 여기 펜션이 맞니? 너무 외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영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긴장한 것 같았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좁은 2차선 도로의 커브 구간이었어요. 한쪽은 산비탈, 다른 한쪽은 30m 아래로 떨어지는 깊은 계곡이었죠. 갑자기 미영이가 핸들을 확 돌렸습니다. 미영아, 뭐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는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영이의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평소에 온순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죽어 할망구야. 미영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쾅!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굴러떨어지면서 몇 번이나 뒤집혔는지 모르겠어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미영이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죽는구나 싶었어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며느리 손에 말이야. 하지만 운이 좋았던 건지 차가 큰 나무에 걸려서 멈췄습니다. 완전히 계곡 바닥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저는 미영이를 찾아봤습니다. 운전석에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기절해 있더라고요. 너도 다쳤구나. 자업자득이야.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디선가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있다. 생존자가 있어. 119에 신고했나? 응급실로 빨리. 의식이 왔다 갔다 했지만 저는 구급차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미영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 어머님만은 살아주세요. 목소리에 눈물까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정말로 걱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본 미영이의 그 차가운 표정과 이제 그만 죽어라고 한 그 말을 말이에요. 구급차 안에서도 미영이는 계속 연기를 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운전을 조심했어야 했는데. 커브길에서 핸들이 갑자기 돌아가더라고요. 정말 미안해요. 구급대원들은 미영이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 같았어요.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라는 걸 말이에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지고 뇌진탕도 있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미영이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안도가 제가 살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걸 확인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미영아, 너는 한 가지 실수를 했어. 나를 완전히 죽이지 못한 것 말이야.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미영이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3일 후 저는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갈비뼈 5개가 부러지고 뇌진탕에 온몸이 멍투성이었거든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본 건 미영이었어요. 제 침대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깨어나셔서 의사 선생님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 정말 걱정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워하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고 직전 미영이의 그 차가운 표정과 이제 그만 죽어라고 한 말을 말이에요. 미영아, 고마워. 많이 걱정했겠다. 일단 모르는 척 했습니다. 섣불리 진실을 말했다가는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괜찮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잖니.
미영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준호도 병원에 왔어요. 출장에서 급히 돌아온 거였죠. 엄마, 괜찮으세요?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요. 미영이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어. 준호는 미영이를 위로했고 미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제 잘못이에요 라고 계속 자책하는 척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준호는 물론이고 의료진들까지 모두 속아 넘어갔죠. 하지만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미영이의 모든 행동과 표정을 말이에요. 이틀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였어요. 미영이가 제 보험 관련 서류를 정리한다며 가방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보험 청구를 위해서 서류가 필요해요. 알았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제가 보기에 미영이는 보험 서류만 찾는 게 아니었어요. 제 통장이나 인감도장 같은 걸 찾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3일째 되던 날 간호사가 와서 말했어요. 박순자 할머니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는데요. 수혜자 변경 서류가 접수됐다고 하네요. 수혜자 변경? 저는 그런 서류를 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경이 됐을까요? 언제 접수됐다고 했나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라고 하던데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이면 미영이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미영이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물어봤어요. 미영아, 혹시 내 보험 수혜자를 바꾼 적 있니? 미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태어난 척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간호사가 그러는데 수혜자 변경 서류가 들어왔다고 하네. 아, 그거요?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내가 언제? 한 달 전쯤이었는데 어머님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준호보다는 며느리인 제가 처리하는 게 낫겠다고 하셔서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나? 나이 들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일단 모르는 척했지만 확신이 섰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미영이가 집에 간 사이에 저는 준호에게 말해봤습니다. 준호야, 혹시 미영이가 요즘 이상하지 않았니? 이상하다니요? 뭐가요? 그냥 평소와 다른 것 같아서. 엄마, 미영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매일 병원에 오고 집안일도 다 하고 정말 고마워해야 해요. 준호는 미영이를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10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였으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가 병문안을 올 때마다 저는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미영이는 제가 언제 퇴원하는지를 너무 궁금해했어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언제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왜? 빨리 퇴원했으면 좋겠니? 아니에요.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 충분히 계시세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다른 것 같았어요. 둘째, 제가 사고 당시 기억을 말할 때마다 미영이가 당황했습니다. 그때 미영이 내가 뭔가 말했던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조심하라고만 했는데요. 아니야, 분명히 다른 말을. 어머님, 사고 때문에 기억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그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미영이는 교묘하게 제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셋째, 미영이가 제 핸드폰을 자꾸 만지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핸드폰 충전 좀 해드릴게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절대 내주지 않았어요. 혹시 뭔가 지우려고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넷째, 미영이가 제 친구들의 병문안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많이 약하시니까 방문객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다. 친구들이 걱정해서 오는 건데 의사 선생님도 안정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결국
제 친구 몇 분이 오셨지만 미영이가 계속 옆에서 대화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미영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미영이 가방에서 핸드폰 소리가 났어요. 문자 메시지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가방이 열려 있어서 화면이 보였는데 발신자가 자기야였어요. 그런데 준호는 출장 중이었거든요. 그럼 이 자기야는 누구일까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미영이에게 다른 남자가 있고 이 모든 계획에 그 남자도 연루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퇴원을 이틀 앞둔 날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미영이의 정체를 밝혀내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어요. 미영이가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퇴원 전날 밤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에 가시면 푹 쉬세요. 모든 건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이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퇴원 후 집에 돌아와서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는 저를 극진히 돌봐주는 척했어요. 아침마다 약을 챙겨주고 식사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줬죠. 어머님, 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집안일은 모두 제가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관심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먼저 제가 한 건 사고 현장을 다시 가보는 거였습니다. 미영아, 오늘 좀 나가볼게. 어디 가세요? 아직 몸이 안 좋으신데. 답답해서 그래. 가까운 곳만 다녀올게.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괜찮다. 택시 타고 갈게. 미영이는 제가 어디 가는지 궁금해했지만 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가드레일이 새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사고 흔적은 아직 남아 있었죠. 그곳에서 저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근처에 CCTV가 있었거든요. 혹시 사고 순간이 녹화되었을까? 저는 CCTV를 관리하는 관공서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전에 이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본인이 당사자이신가요? 네, 제가 피해자입니다. 신분증과 진단서를 보여주니 담당자가 영상을 찾아줬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미영이가 의도적으로 핸들을 돌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이는 장면까지 보였죠. 이 영상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USB의 영상을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하나 생긴 거죠. 집에 돌아와서는 미영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미영이가 전화를 받을 때를 유심히 봤어요. 제가 있을 때는 거의 전화를 받지 않다가 제가 없을 때만 통화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잠든 척하고 있을 때 미영이가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계획이 틀어졌어. 할머니가 안 죽었어. 어떻게 하지? 이대로 두면 재산 상속이 늦어져.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듣고 있는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미영이에게 공범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그 공범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미영이가 친정에 간다며 외출을 했거든요. 저는 미영이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미영이는 친정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어요. 번화가에 있는 한 카페였죠.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미영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잠시 후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미영이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안아주더라고요. 저게 공범이구나. 저는 핸드폰으로 두 사람의 사진을 몰래 찍었어요. 카페 안에서 두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시간쯤 후에 미영이가 나왔을 때 저는 급히 택시를 타고 먼저 집에 돌아갔어요. 어머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언제 들어오셨어요? 아까 들어왔지. 어디 갔다 왔니? 친정에 잠깐 다녀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친정은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그 남자를 찾아봤습니다. 사진을 바탕으로 이미지 검색도 해보고 미영이 SNS도 뒤져봤죠.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이민수였고 미영이와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현재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보험 설계사라고? 그럼 내 보험 수혜자 변경도 이 사람이 도운 거구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미영이와 이민수는 대학 때부터 연인 사이였을 거예요. 하지만 미영이는 돈을 위해 준호와 결혼했고 이민수와는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 재산을 노리고 살인 계획을 세운 거였습니다. 이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저는 사설 탐정사를 찾아갔습니다. 미영이와 이민수의 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언제부터 만났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요. 비용이 꽤 들 텐데 괜찮으신가요? 돈은 문제 없어요. 대신 확실한 증거를 잡아주세요. 일주일 후 탐정이 연락을 왔어요. 할머님, 큰일 났어요. 당장 만나봅시다.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들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미영이와 이민수는 결혼 전부터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죽인 후 보험금과 상속 재산을 받아서 같이 도망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첫 번째 시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6개월 전부터 미영이는 제 약에 수면제를 조금씩 타서 건강을 악화시키려고 했고 3개월 전에는 계단에서 제가 넘어지도록 바닥에 물을 뿌린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때마다 실패했지만 이번 교통사고는 확실히 죽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님이 살아남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탐정이 보여준 도청 자료에는 더 무서운 내용이 있었어요. 이번엔 자연사처럼 보이게 해야 해. 또 사고로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독을 쓰면 어때? 검사해도 알기 어려운 걸로. 그것도 위험해. 차라리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하는 게 낫겠어. 듣고 있는 제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CCTV 영상, 도청 녹음, 사진, 그리고 보험 수혜자 변경 서류까지. 저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처음에는 경찰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혹시 더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저희가 증거를 더 수집할 때까지 며느리가 눈치채지 않도록 해주세요.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10년 동안 친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받을 벌을 생각하니 마음이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미영이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갔다 왔지. 아, 그러셨구나. 결과는 어떠셨어요? 다 좋다고 하네. 완전히 회복됐다고. 그 말을 들은 미영이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마 제가 완전히 회복되면 다음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럴 기회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면 경찰이 올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미영이가 아침을 차려주면서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봤을 때도 좋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미영이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잠시만 문 열어주세요. 그 순간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금세 태어난 척 하더라고요. 네, 잠깐만요. 문을 열자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력계 김형사입니다. 박순자 할머님 계시죠? 네, 제가 박순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며느리 분이신가요? 네, 김미영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미영이는 아직도 침착한 척 했지만 저는 미영이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봤어요. 한 달 전 교통사고 건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어요. 형사가 저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할머님,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날 미영이가 드라이브를 가자고 해서 함께 나갔어요. 그런데 산속도로에서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미영이가 의도적으로 핸들을 돌렸다는 것까지 모두 말이에요. 어머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사고였잖아요. 미영이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평소의 조용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미영 씨, 진정하시고 이것 좀 보시겠어요? 형사가 태블릿을 꺼내서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 속에서 미영이가 의도적으로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것도 사고라고 하시겠어요? 미영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형사가 녹음기를 틀었어요. 미영이와 이민수가 나눈 대화가 나왔습니다. 여보, 계획이 틀어졌어. 할머니가 안 죽었어. 어떻게 하지? 이대로 두면 재산 상속이 늦어져.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녹음이 나오자 미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김미영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미영이가 발악했어요. 안 돼요. 저는 억울해요. 정말 사고였어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무죄예요. 10년 동안 저를 속여온 미영이가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미영아, 이제 그만해라.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6개월 전부터 내 약에 수면제를 탔던 것도 계단에 물을 뿌린 것도 다 알고 있다. 미영이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너는 나를 너무 우습게 봤어. 30년 동안 사업을 해온 박순자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 순간 준호가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가 왜 수갑을... 상황을 설명해 주니 준호가 충격을 받더라고요. 설마 미영이가 정말 그런 일을... 준호야, 안타깝지만 사실이야. 내 아내는 나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미영이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준호 오빠, 저는 정말 무죄예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같은 날 공범인 이민수도 체포됐어요. 보험 설계사 자격으로 제 보험을 조작한 혐의까지 추가됐죠. 일주일 후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효부 행세하던 며느리, 시어머니 살해 시도, 10년간 계획한 완전 범죄, 결국 들통나 63세 할머니의 끈질긴 추적으로 진실 밝혀져 기사를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재판은 3개월 후에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미영이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어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그런 끔찍한 일을 할 리 없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죠. CCTV 영상, 도청 녹음, 보험 조작 내역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제가 증인으로 나섰을 때 미영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영아,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니? 미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백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이민수와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처음엔 정말 어머님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법정에서 우는 미영이를 보니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죠.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미영, 살인 미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민수 공범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준호도 옆에서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6개월 후 모든 일이 정리됐습니다. 미영이와 이민수는 감옥에 갔고 준호는 이혼 수속을 밟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영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괜찮다. 10년 동안 속인 미영이가 나쁜 거지. 내 잘못은 아니야.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준호는 따로 나가서 살고 있고요. 처음엔 외로웠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만 지내니까 더 편해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그때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영이는 상속받은 돈으로 이민수와 행복하게 살았을 거고 아무도 진실을 모른 채 완전 범죄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3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말이에요. 그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죠. 지금도 가끔 미영이가 꿈에 나와요. 하지만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겼거든요. 며느리는 저를 우습게 봤지만 박순자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누군가 저를 해치려 한다면 저는 반드시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살아온 방식이니까요. 이제 저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 없어요. 진실은 이미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됐으니까요.